12년 동안 우리 가족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더니 이제는 내 엄마까지 무릎 꿇려? 진짜 철면피가 누군지 똑똑히 봐. 내가 더 참아줄 줄 알았어? 결혼 생활 12년. 나는 매달 월급을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상납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이 마포구 아파트는 내 아들이 산 거라고. 며느리라면 응당 살림하고 밥하고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병드신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 며칠 묵으셨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냄비며 그릇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시누이는 우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시골 사람들은 진짜 염치도 없다니까 남편은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 게임만 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귀를 닫았다. 그렇게 7일째 되던 날 밤 나는 12년 동안 숨겨왔던 그 서류 파일을 열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서, 매매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식탁 위에 빈틈없이 깔아놓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하얗게 질리고 다시 퍼렇게 변해갔다. 어머니, 이 집 벽돌 한 장 한 장 전부 제가 산 겁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4월의 서울, 해 진력해 햇살이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룻바닥에 좁고 긴 주황색 띠를 그렸다. 한지원은 회사 화장실 칸 안에 앉아 방금 스마트폰 화면에 뜬 급여 입금 문자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420만 원 세후 금액. 지난달과 똑같았고 지난 144개월 동안과 똑같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3초간 멈칫했다. 화장실 칸 밖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굽이 타일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지 물소리가 콸콸 쏟아졌다. 지원은 그 사람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은행 앱을 켜고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받는 사람, 이정순. 이체 금액, 42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다. 이것은 매달 월급날 다음 날이면 치르는 고정적인 의식이었다. 마치 양치질처럼, 숨 쉬는 것처럼 뇌를 거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지는 근육의 기억 같은 것 벌써 12년째다. 처음 이 짓을 시작한 건 28살, 신혼 3개월 차 때였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재테크 잡지를 넘기며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졌었다. 지원아, 너희 젊은 애들이 돈 관리할 줄이나 아니? 내가 다 안다. 정훈이 걔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애야.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 돈 모아줄게. 다 너희 위해서 모으는 거야? 집도 넓혀야 하고 애도 낳아야지.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니? 남편 정훈은 그때 옆에 앉아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더 하고 대꾸했다. 마치 그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도 되는 것처럼. 그때 지원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갓 서울로 시집온 새댁이었다. 서울말 억양도 아직 어색했고 버스 카드 잔액이 부족해 버스 안에서 허둥지둥하기 일쑤였으며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했다. 월급 통장을 넘겨줄 때 심지어 홀가분함마저 느꼈었다. 돈 관리라는 게 골치 아픈데 알아서 해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나중에 월급 통장은 돌려받았지만 이체하는 습관은 남았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그냥 나한테 붙여라. 어차피 다 한 식구 아니냐. 한 식구. 지원은 화장실 칸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옆 칸의 변기가 자동으로 물을 내리는지 쿠르릉 하는 소리에 고막이 먹먹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지원은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다가 자신의 미색 운동화가 구석으로 처박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검은색 가죽 구두는 신발장 정중앙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정훈의 갈색 로퍼가 또 그 옆에는 시누이 정희의 분홍색 하이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은 언제나 가장자리,
때로는 아예 신발장 밖으로 밀려나 있곤 했다. 그녀는 운동화를 바로 놓고 하이힐을 벗어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거실로 들어섰다. 왔니?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건조한 톤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거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정훈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꺼풀을 한 번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 회사 바빴어요. 지원이 물었다. 그럭저럭. 네 글자. 지원은 속으로 숫자를 셌다. 이것이 오늘 그들 사이의 세 번째 대화였다. 아침 출근길에 그녀가 다녀올게요 라고 했을 때 그는 너라고 했고 점심때 저녁 메뉴를 묻는 톡을 보냈을 때 그는 자무거나 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닫고 있었다. 냄비에는 된장찌개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반찬도 거의 다 먹은 상태였다. 식탁 위에는 딱 세 사람의 밥그릇과 수저만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정훈, 그리고 시누이 정희의 것. 어머니, 제가 좀 늦었죠? 정훈 씨랑 먼저 드셨어요. 지원은 냉장고를 열어 남을 반찬통을 꺼냈다. 널 기다리다간 굶어 죽겠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냄비에 국 좀 남았으니 떠다 먹어라. 지원은 네라고 대답하고 찬장을 열어 자신의 밥그릇을 꺼냈다. 그릇 테두리에 유약이 깨져나간 낡은 사기그릇. 언제 깨졌는지도 모를 그 그릇을 시어머니는 버리기 아깝다며 줄곧 그녀에게 쓰게 했다. 다른 식구들의 그릇은 멀쩡하고 예쁜 하얀 바탕에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세트였다. 그녀는 국을 한 대접 퍼서 식탁에 앉았다. 국은 이미 식어 표면에 야은 기름막이 껴 있었고 두부는 크기가 제각각이었으며 감자는 너무 푹 익어 거의 곤죽이 되어 있었다. 한 숟가락 떠먹으니 짠맛이 확 올라왔다. 정훈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을 지나치며 곁눈질로 그녀를 훑었다. 오늘 월급 들어왔지? 네,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됐어, 그럼. 그는 탁자 위에 생수병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마시고는 안방으로 쑥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청소를 마치고 행주를 물에 헹궈 꽉 짠 뒤 건조대에 걸었다. 행동 하나하나가 느리고 꼼꼼해서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부엌을 나오던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지원아. 네, 어머니. 너희 부모님 언제 오신다니? 지원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서울대병원 특진 예약이 수요일 오후라서요. 며칠이나 계시는데? 검사 결과 봐서요. 아마 일주일 정도요.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금하고 콧소리를 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금 소리의 끝이 길게 늘어지는 것이 마치 한숨 같기도 하고 노골적인 불만 같기도 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국을 떠먹었다. 국은 완전히 차가게 식어 짠맛이 혀를 찌를 듯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한 숟가락씩 입에 넣고 넘겼다. 그날 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옆에서 뒤척이는 정훈의 소리를 들었다. 스프링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정훈 씨. 아빠 검사 결과 만약 안 좋으면 서울에서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 침묵. 들었어. 정훈이 등을 돌리며 돌아누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내 생각엔 손님 방에 모시면 좋을 것 같아. 간병하기도 편하고. 어머니도 괜찮으시겠지? 내가 직접 여쭤봤는데 된다고는 하셨어. 근데 말투가 된다고 하셨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는데. 정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 정도면 진짜 많이 봐주시는 거야? 딴 집 시어머니 같아서 밥 사돈 어른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게 가당키나 해? 복에 겨운 줄 알아? 지원은 입을 열어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야. 어머니 집 아니라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을 꿀꺽 삼켰다. 12년 동안
그녀는 이 집구석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옆방에서 신우이 정희가 보는 틱톡 영상의 배경음악 소리, 그리고 정훈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해가는 것을 들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살금살금 서재로 걸어갔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손때가 타서 모서리가 하얗게 일어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12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장, 2012년 5월 15일. 아파트 계약금 이체 기록, 3천만 원 후 보내는 사람, 한지원. 받는 사람, 모 건설사. 두 번째 장, 2012년 6월 1일. 1회차 주택담보대출 출금 기록, 180만 원 유출금 계좌, 한지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장, 2024년 3월 1일. 143회차 대출금 출금 기록, 180만 원 우출금 계좌, 한지원. 마포구에 있는 이 7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계약금은 그녀가 결혼 전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대출금은 매달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인테리어 비용은 대학 동기에게 빌려 2년 만에 다 갚았고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시어머니의 의료보험료까지 모든 돈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은 단 하나, 박정훈. 여자 이름 올라가면 집안에 부정 탄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어차피 너희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때 지원은 고작 28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꿀 떨어지는 신혼이었고 사랑을 믿었고 결혼을 믿었으며 한 식구라는 그 세 글자를 믿었다. 그녀는 내역서를 한 장씩 넘겼다. 페이지마다 날짜별로 견출지가 붙어 있었다. 전부 그녀가 손수 정리한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서류의 존재를 모른다. 정훈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그녀의 비밀이자 유일한 보험이었다. 12년 전 상담했던 변호사가 물었었다. 한지원 씨, 이 혼전 재산 공증 정말 필요하시겠어요? 신랑분은 모르시는 거죠? 그녀는 대답했었다. 네, 몰라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 묻지 않고 공증 서류를 건네주었다. 만약을 위해서. 그 5글자가 지금 생각하니 소름 돋는 예언 같았다. 지원은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쑤셔 넣고 옷장 문을 닫았다.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돌아왔다. 정훈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가볍게 코를 골며 아내가 방을 나갔다 온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창밖의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부모님이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다. 지원은 반차를 쓰고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서울역에 나가 기다렸다. 개찰구 옆에 서서 랩으로 싼 김주먹밥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직접 만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4시간 넘게 KTX를 타고 오시느라 분명 시장하실 터였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개찰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원은 까치발을 들고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인파 속에서 낯익은 2 그림자를 찾아냈다. 아버지는 색이 바랜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낡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다. 바퀴가 고장났는지 바닥을 긁으며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무언가 잔뜩 쑤셔 넣은 큼지막한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아마도 직접 말린 무말랭이며 묵은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리라. 지원이 손을 흔들었다. 아빠, 엄마. 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원의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다. 적어도 10kg은 좋게 될 무게였다. 엄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 서울에도 다 파는데 사 먹는 게 집에서 한 것만 하겠냐? 어머니가 이마에 땀을 훔쳤다.
사돈 어른 드시라고 이것저것 좀 챙겼다. 바깥사돈 좋아하시는 게장, 내가 특별히 담갔어. 지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깜빡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저 빈손으로 와서 신세 지는 게 아니다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으셨던 걸까? 엄마, 아버님은 안다. 알아. 어머니가 지원의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빈손보다야 낫지 않겠냐? 안사돈 보시기에 모양새도 좋고. 아버지는 묵묵히 여행 가방을 끌며 뒤따르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가 가방을 끌어주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엄마나 부축해라. 내 건 내가 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지원은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기억보다 훨씬 느려졌음을 깨달았다. 등도 굽어 있었고 몇 걸음 떼다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곤 했다. 헐렁한 남색 점퍼가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아버지의 몸 위에서 겉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 이렇게 마르고 늙으셨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간 게 언제였지? 작년 추석. 아니면 재작년 설. 내려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시어머니는 늘 그녀를 서울에 붙잡아둘 핑곗거리를 만들어냈다. 정훈이 몸이 안 좋아서 간호해야 한다. 정희 시험 기간이라 밥해줄 사람이 없다. 내가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하겠는데 내가 어딜 가니 등등. 부모님을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메어드린 뒤 지원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골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눈두덩은 푹 꺼지고 광대뼈만 도드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입술이 허옇게 메말라 있었다. 아빠, 배고프시죠? 주먹밥 사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그녀가 건넨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삼키는 게 아까운 사람처럼 오물오물 씹으셨다. 지원아, 아버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지원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는 병 고치러 온 거지,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내 시어머니가. 괜찮아. 지원은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다. 걱정하지 마.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시어머니의 신발은 신발장 가운데, 정훈의 신발은 그 옆에 있었다. 지원은 미리 사둔 새 실내화를 꺼내 부모님 발 앞에 놓아드렸다. 어제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산 미색에 푹신하고 미끄럼 방지가 된 슬리퍼였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더니 지원 뒤에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표정이 미묘했다. 억지로 짜낸 이의 발음 밑에 얇게 깔린 짜증이 비쳤다. 아이고, 사돈 오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어머니가 황급히 허리를 굽혔다. 사돈 어른,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동네 특산물인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그 불룩한 보따리를 앞으로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흘끗 보더니 손을 내밀지 않았다. 거기 두세요. 나중에 치울게요. 지원은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1초간 멈칫했다가 머쓱하게 뒤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빠, 엄마, 방 보여드릴게요. 지원은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로 향했다. 손님 방은 복도 끝, 이 아파트에서 제일 작은 방이었다. 겨우 8제곱미터 남짓, 침대 하나와 간이 옷장 하나를 넣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다. 지원이 방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 어제 그녀가 새 것으로 갈아 끼워둔 순면의 옅은 회색 시트였다. 부모님이 평생 좋은 이불 한 번 못 덮어보신 걸 알기에 서울에서라도 편히 주무시라고 큰맘 먹고 산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깔려있는 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시트였다. 그녀는 저 시트를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쓰던 것, 세탁해서 장롱 맨 밑바닥에 처박아 두었던 그것이었다. 시트 가장자리에는 보풀이 일어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원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트 내가 바꿨다. 그 새 거는 너무 좋아서 사돈 어른들이 쓰기 불편하실 거다. 지원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네, 어머니.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부모님의 옷을 가니 옷장에 걸어들였다. 옷장 문이 아귀가 맞지 않아 자꾸 튕겨나왔다. 지원은 꾹꾹 눌러 겨우 문을 닫았다. 지원아, 아버지가 등 뒤에서 작게 속삭였다. 이 이불도 괜찮다. 너 괜히? 아빠, 괜찮아. 지원은 몸을 돌려 애써 웃어 보였다. 좀 쉬세요. 저 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방을 나오는데 마침 시누이 정희가 자기 방에서 나왔다. 정희는 코를 찡긋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다. 엄마,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완전 촌 냄새 나. 지원은 발걸음을 멈췄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복도를 타고 울려 모든 글자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부모님도 들으셨을 것이다. 방문이 꽉 닫히지 않았으니 어머니는 분명히 들었으리라. 따지고 싶었다. 우리 부모님이 4시간 기차 타고 오시면서 가져온 정성이라고. 정희 아가씨,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이거 내가 산 집이라고. 내가 뭔데 그런 소릴 하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정희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다. 첫날 저녁, 지원이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지원아, 내가 거들어주마. 엄마, 그냥 쉬시지. 내 딸 고생하는데 어떻게 앉아만 있냐? 이리 줘, 내가 하는 게 빨라. 어머니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손목에 선명한 띠가 드러났다. 위쪽은 하얗고 아래쪽은 까만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었다. 모내기하고 별을 베고 땅콩을 캐며 수십 년을 밭에서 보낸 훈장이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식칼을 받아들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사돈, 된장찌개 끓일 줄 아시나? 아유, 그럼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시골에서도 늘 해 먹는 건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봐드리지.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심사위원처럼 어머니의 동작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어머니는 두부를 깍둑 썰기 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불을 켰다. 빠르진 않지만 수십 년 살림 내공이 묻어나는 안정적인 손놀림이었다. 어머니가 소금을 조금 집어국에 넣고 국자로 휘휘 저었다. 스톱. 시어머니가 별안간 외쳤다.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소금이 너무 많아 시어머니가 다가와 국자를 빼서 들고 국물을 한 입 맛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원은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그 경멸 어린 표정. 사돈네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짜게 먹나? 소금을 들이부었네. 아주 목구멍이 따가워서 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요. 됐어.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냄비를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국물이 쓰레기통 내벽에 부딪히며 철퍼덕 소리를 냈다. 내가 다시 할 테니 저기 가서 앉아나 계세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앞치마 끝만 만지작거렸다.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해 눈동자가 바닥을 헤맸다. 속눈썹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파르르 떨렸다. 지원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칼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정훈이 거실에서 나와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찌개를 한 번, 창백해진 지원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원아, 그가 지원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장모님 음식 솜씨가 좀 그렇긴 하네. 우리 입맛엔 엄마 음식이 맞잖아. 장모님 쉬시게 해드려. 괜히 일 버리지 말고. 지원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우리 엄마야? 그 찌개 아무 문제 없었어. 맛도 안 보고 버리라고 시킨 거잖아. 내가 뭔데 우리 엄마를 판단해. 수만 가지 말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정훈의 눈빛이 그녀를 막아섰다. 경고였다.
시끄럽게 하지 마. 참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좀 져드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엄마,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 가서 좀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그래 하고 앞치마를 벗어두고는 느릿느릿 부엌을 나갔다. 들어올 때보다 등이 더 굽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마치 몸속의 뼈대가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상석엔 시어머니, 오른쪽엔 정훈, 왼쪽엔 정희, 그리고 맞은편에 지원과 부모님이 앉았다. 상은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들로 채워졌다. 된장찌개, 떡볶이, 시금치 무침, 제육볶음. 시어머니는 정훈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고 정희에게 국을 떠주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멈췄다. 지원 부모님의 밥그릇 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빠, 엄마, 드세요. 지원이 공용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부모님 그릇에 각각 놓아드렸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시선에 지원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1초간 멈칫했다. 식탁 위는 적막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 씹는 소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정훈은 입을 다물지 않고 씹어서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그 소리가 언젠가부터 들을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역겨웠다. 지원아, 아버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된장찌개 참 맛나다. 사돈어른 솜씨가 참 좋으시네. 그것이 아버지가 식사 중에 한 첫마디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비구라리만큼 아부 섞인 톤이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른의 기분을 풀어보려 애쓰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별거 아닌데. 지원은 고개를 받고 밥그릇만 쳐다보았다. 쌀알 하나하나가 너무나 하얗고 선명해서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고통스러웠다. 3일째 아침 9시. 지원은 출근하기 전 리모컨을 거실장 위에 올려두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심심하시면 텔레비전 보세요. 리모컨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라. 늦겠다. 출근한 뒤에도 온종일 집 생각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걸자 한참 만에야 연결됐다. 아빠, 엄마랑 뭐 하세요? 그냥 방에 있어? 왜요? 거실 나가서 텔레비전이라도 좀 보시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모컨 사돈어른이 치우셨다. 지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누가 들을세라 작아졌다. 텔레비전 정훈이가 산 건데 고장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시골에선 텔레비전 안 보지 않냐고 습관 안 돼서 모를 거라고 하시더라. 지원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텔레비전은 3년 전 그녀가 연말 보너스를 털어 산 49인치 최신형이었다. 영수증은 서재 서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구매자 한지원.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퇴근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지원아. 괜찮아. 아빠는 창가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 서울은 건물이 우리 동네보다 훨씬 높아서 구경할 만하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 동료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젓고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날이 어둑어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손님방 창가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옆모습이 보였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마 저 자세 그대로 꼼짝도 안 하셨으리라. 그는 그렇게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발들일 수 없는 저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들을 닿을 수 없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복도에 서서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전거로 그녀를 읍내 학교까지 태워다 주곤 하셨다. 중고 자전거 뒷좌석에 나무 판자를 덧대어 만든 자리. 그녀는 그 판자에 앉아 아버지의 허리춤을 꼭 잡았었다. 아버지는 페달을 밟으며 아리랑을 불렀다.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노래였다. 그게 언제였더라? 20년 전, 30년 전. 자전거를 타며 노래를 부르던 그 남자가 지금 서울의 고급 아파트 한 구석에 앉아 리모컨 하나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고 있다. 5일째, 저녁 무렵. 시누이 정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저녁을 먹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부산을 떨며 준비했다. 지원이 퇴근했을 때 식탁은 이미 잔치상이었다. 간장게장, 소불고기, 해물파전, 치즈떡볶이, 삼계탕 명절보다 더했다. 와, 어머니 솜씨 대박이네요. 이걸 다 직접 하셨어요? 정희의 남자친구는 안경을 쓴 말쑥한 청년이었다. 26쯤 되어 보였는데 외국 브랜드 로고가 박힌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예의 바른 척 꾸며낸 몸짓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 정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많이 들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지원은 부엌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같은 시어머니인데 정희의 남자친구 고작 만난 지 3개월 된 낯선 타인에게는 자신의 친부모에게보다 100배는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손님방에서 나오더니 반찬 그릇을 나르려 했다. 사돈,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보더니 목소리를 깔았다. 거기 앉아 계세요?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유, 그릇이라도 좀 날라드릴게요. 어머니가 불고기 접시로 손을 뻗었다. 그때 정희가 어머니를 보더니 몸을 회피하며 과장되게 손을 움츠렸다. 어우, 아줌마. 그 손 씻으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자중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한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 손이 어떤 손인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피부,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물이 든 손은하대 베이고 옥수수대에 찔려 생긴 흉터가 훈장처럼 박힌 손호 평생을 논밭에서 뒹굴며 딸 하나 대학 보내고 서울로 시집 보낸 그 손이었다. 그 숭고한 손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감추고 싶은 치부가 되어 어머니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겨졌다. 미안해요. 내가 가서 씻고 올게. 어머니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다. 지원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펑하고 터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 같기도 하고 비참함 같기도 한 1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의 덩어리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식탁으로 다가가 수저를 놓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와 정희는 남자친구에게 온갖 관심을 쏟아부었다. 직장은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인생 계획은 어떠냐? 지원의 부모님은 식탁 귀퉁이에 투명 인간처럼 앉아 한마디도 건네받지 못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원의 부모님 쪽을 흘끗 보며 물었다. 이 두 분은 누구?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 언니네 친척분들인데 서울에 병 고치러 오셨어. 친척. 병 고치러 온 사람. 차마 부모님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다는 듯이. 지원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뚝까지 올라왔다. 달그락 소리가 날까 봐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밑에서 정훈이 그녀의 발을 툭 찼다. 복숭아뼈를 때리는 둔탁한 감각. 가만히 있어 분위기 망치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에 쌀알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배까지 세었을 때 눈가는 바짝 말라 있었다. 6일째 밤, 야근 때문에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 불빛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정훈은 소파에 누워 이어폰을 꽂은 채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내가 들어왔는데도 미동조차 없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다. 지원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손님방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끝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문 앞까지 갔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였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끄끄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괜찮다. 울지 마라. 내일 우리 내려가자. 노크하려던 지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대신 발길을 돌려 베란다로 향했다. 예상대로 아버지가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담배 끝에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다. 아버지는 지원을 보자마자 황급히 담배를 끄려 했다. 아빠, 괜찮아. 그냥 피우세요. 지원이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하얀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왜 오시는데?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저 빽빽한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다. 지원아, 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우리 내일 내려간다. 더 있으면 너만 힘들다. 검사 아직 다 안 끝났잖. 검사는 무슨. 아버지가 화분턱에 담배를 비벼 껐다. 내려가서 딴 병원 가면 된다. 꼭 서울대병원이어야 병 고치나. 아빠,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입을 달싹거리다 도로 다물어 버렸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 숨겨둔 소형 녹화 장치를 꺼냈다. 반년 전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시어머니는 늘 정훈이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했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오늘 오후 시간대로 영상을 돌렸다. 빨리 감기, 또 빨리 감기. 그러다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화면 속 거실. 어머니가 소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었다. 지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돈,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집 온 지 12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아요? 우리 박씨 집안대 끊기게 생겼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그래 놓고 염치도 없이 여길 굴러 들어와서 밥축 내고 앉아 있어?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저희가 딱 며칠만, 며칠. 하루라도 내 집에 얹어 있는 건 얹어 있는 거지. 시골 사람들은 하여간 뻔뻔해가지고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 들러붙기는. 내 아들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내가 왜 생판남인 사돈들 뒷바라지를 해야 해? 저희가 돈 드릴게요. 밥값이라도 돈. 돈이 있긴 해요. 그깟 농사지어서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정이 용돈만도 못한 돈 저도 안 받아요.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가 땅에 닿을 듯 조아렸다. 사돈 어른, 잘못했습니다. 다 저희가 못난 탓입니다. 제발 노여움 푸세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어머니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 딸이 능력이 있었어 봐. 벌써 자기 집 사서 나갔지. 굳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여기 얹혀 살겠어? 근본 없는 것들이 어떻게든 서울 물 좀 먹어보려고 기를 쓰고. 지원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폭풍우 속의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려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스마트폰 화면은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늙고 지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 가뭄든 강바닥처럼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손이 차가운 마룻바닥을 짚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12년. 그 12년 동안 나는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었다. 매달 받는 월급을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바쳤다.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시어머니의 보험료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돈이 없었다. 나는 내가 이 집의 구성원이라고 믿었다. 헌신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진심은 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가 남의 집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뿐이었다. 도대체 왜? 고작 며칠 묵으러 왔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니면 어머니가 시골 사람이라서? 손이 하얗지 않아서? 서울말을 쓰지 못해서? 지원은 모니터를 끄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수돗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 서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배어나와 수돗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가 자고 있었고 거실에는 남편 정훈이 있었다. 아주 작은 흐느낌이라도 들켰다가는 무슨 사달이 날지 몰랐다. 그녀는 그렇게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5분 동안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다. 계속해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리고 얼굴로 튀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다만 머릿속을 때리는 선명한 자각만이 느껴졌다. 12년의 인내, 12년의 억울함, 수천 번 되뇌었던 그냥 넘어가자와 조금만 더 참자는 다짐들이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파일이 떠올랐다. 12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 혼전 재산 공증 서류, 대출금 상환 기록, 내가 지불한 모든 돈의 증거가 담긴 그 파일. 12년 전 변호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지원 씨,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그 만약이 지금 닥쳐왔다. 지원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뺨에는 물기가 흥건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나는 12년 동안 참아왔던 일을 저지를 것이다. 7일째 새벽 5시. 지원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침대에서 내려와 서재로 향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서랍을 열고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아파트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다. 지원은 스탠드를 켜고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연도별로 분류해 클립으로 고정했다. 급여 명세서 사본도 챙겼다. 원본은 회사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록, 2012년 6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총 143장. 계약금 이체 내역서, 3천만 원. 보내는 사람 한지원, 받는 사람 모 건설사. 인테리어 비용 차용증. 대학 동기의 서명이 있고 하단에는 상환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관리비 납부 영수증. 모든 종이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시어머니 이정순의 의료보험 납부 내역서. 납부자 한지원. 마지막으로 혼전 재산 공증 서류. 공증사무소의 아빈이 선명했다. 날짜는 2012년 4월 15일,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당시 그녀는 이미 서울 시민이었고 6년차 직장인이었으며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은 상태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한지원 씨, 큰 액수의 예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 혼전 재산 공증은 필수입니다. 그때는 망설였었다. 정훈이 알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나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결국 서명했다. 정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친정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그녀는 과거에 그 의심 많았던 자신에게 깊이 감사했다. 6시가 되자 날이 밝아왔다. 지원은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파일에 넣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샤워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은 뒤 옅게 화장을 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7시, 정훈이 일어났다. 양치질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옷 입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 간다. 커피를 내리던 지원이 대답했다.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혔다. 8시,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온 시어머니가 지원을 힐끗 보았다. 오늘 회사 안 가니? 연차 냈어요.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너 그래 하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9시에 정희가 일어났고 10시가 되어서야 지원의 부모님이 방에서 나왔다. 지난밤 한숨도 못 주무셨는지 눈밑이 퀭했다. 11시, 지원은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렵게 잡은 특진 예약을 취소했다. 상담원이 물었다. 고객님,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약 잡기 힘드실 텐데요. 네,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원은 손님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짐을 챙겼다. 지원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검사 안 받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병원 알아봤어요. 그래도 저 믿으시죠?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오후 3시에 출발하는 전라남도행 KTX 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 그 서류 파일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오후 1시, 그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역으로 갔다. 승강장에서 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끌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삼켜버렸다. 아빠, 엄마랑 조심히 내려가세요. 지원이 말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지원,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기차가 들어왔다. 부모님이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승강장에는 바람이 불었다. 지원은 다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희는 방에 있는지 문이 닫혀 있었고 정훈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부엌에 밥 짓는 냄새가 없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저녁을 차리길 기다린 모양이었다. 지원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가방을 현관장에 올려둔 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떡볶이, 콩나물 무침. 간단한 3가지 요리를 하며 정훈이 오기를 기다렸다. 6시 30분, 정훈이 귀가했다.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 정훈, 정희, 그리고 지원. 평소와 다름없는 4인용 식탁이었다. 단지 2사람의 수저가 사라졌을 뿐. 시어머니가 떡볶이를 한 입 빼어 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따라 떡이 좀 딱딱하네.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참,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씨 묻듯 가볍게 물었다. 네, 부모님 가셨냐? 네, 오후 기차 타셨어요. 잘 갔다. 집안이 이제야 좀 조용하네. 정훈은 고개를 쳐박고 밥만 먹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반찬을 깨작거렸다. 식탁 위의 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어머니, 지원이 입을 열었다. 제 부모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뭐냐? 지원은 대답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고무줄을 풀고 서류들을 한 장씩 꺼내 식탁 위에 펼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식탁의 절반을 덮었다. 급여 명세서가 밥그릇 옆에 쌓였다. 대출금 상환 기록이 시간 순으로
201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43장이 줄지어 늘어섰다. 이게 다 뭐야? 정훈이 숟가락을 놓고 인상을 썼다. 이 아파트의 자금 출처 기록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했다. 계약금 3천만 원, 제 결혼 전 적금입니다. 대출금 매달 180만 원,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죠.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제 대학 친구에게 빌려 2년 만에 갚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어머니 의료보험료,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내역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노안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숫자를 확인했다. 2024년 3월 1일 출금 계좌 한지원, 출금액 180만 원, 적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보세요. 지원이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2012년 5월 15일 보내는 사람 한지원, 금액 3천만 원.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훈이 내역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았다. 볼수록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하얗게 질려갔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이 돈 엄마가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대출금 엄마가 내는 거 아니었냐고? 정훈 씨,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지원이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쏘아봤다. 어머니가 12년 동안 관리한 돈이 뭐였는지. 내 월급이었지? 하지만 대출금은 처음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어머니는 손도 댄 적 없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시어머니랑 돈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팩트체크입니다. 어머니 지원의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다. 어제 제 어머니께 그러셨죠? 며칠 와 있는 것도 밥축 내는 거라고. 이 증거들을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이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희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기웃거렸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헐, 언니가 돈 다 낸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검지 손가락으로 지원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내가 내 시험이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어머니, 앉으세요.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앱을 켰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어제 오후의 거실 풍경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그 앞에 서 있는 친정어머니.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딸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집 온 지 12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아요? 우리 박씨 집안대 끊기게 생겼는데 시골 사람들은 하여간 뻔뻔해가지고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 들러붙기는. 당신 딸이 능력이 있었어 봐. 벌써 자기 집 사서 나갔지. 굳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여기 얹혀 살겠어? 근본 없는 것들이.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다.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다 저희가 못난 탓입니다. 제발 노여움 푸세요. 영상이 끝났다. 식탁 위는 무덤처럼 고요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정적을 채웠다. 정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그는 폰 화면 속에 멈춰있는 장면, 무릎 꿇은 장모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훈 씨, 지원이 겨울바람처럼 서늘하게 불렀다. 봤지?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빌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나는 안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잖아. 지원이 일어나 폰을 가방에 넣었다. 내가 확인했어. 그 시간에 당신 안방문 닫고 이어폰 끼고 있었어. 거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정훈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듯 했다. 지난 12년 동안 지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린 분노가 섞였다.
어머니가 나한테 온갖 간섭할 때 당신 뭐 했어? 옆에서 보면서 전마 연세 있으시니 내가 참아라고 했지? 어머니가 비아냥거릴 때 당신 뭐 했어? 소파에 누워 못 들은 척했지. 내가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어? 그냥 좀 져드려라고 했잖아. 지원, 이제 우리 엄마가 무릎까지 꿇었어. 당신도 봤잖아. 지원의 눈가는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할 말 있어? 정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빈 밥그릇만 노려보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 같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등기부 등본에 정훈이 이름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내 아들 집이야. 내가 거래 내역서 1000장을 가져와 봐라. 이 집이 누구 건지. 지원이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시어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서늘함이 있었다. 어머니, 맞아요. 지원이 파일맨 뒤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등기상 명의는 정훈 씨죠. 하지만 이건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재산분할 청구서 초안입니다. 서류 상단에는 서울의 유명 로펌 로고가 박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의뢰인이 제출한 혼전 재산 공증, 은행 거래 내역, 대출금 상환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의 계약금 3천만 원은 의뢰인의 특유 재산이며 대출 원리금 총 2억 5,920만 원 전액을 의뢰인의 급여로 상환하였음이 입증됨. 또한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역시 의뢰인이 부담함. 따라서 본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약 87%로 산정됨.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까지 샀냐? 내 지원은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 담담했다. 변호사 말이 소송으로 가면 기여도와 혼전 공증 덕분에 제가 이 집 지분의 최소 75% 이상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조정이 안 돼서 법정까지 가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혼하겠다고 정훈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고작 이런 일로? 고작. 지원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비는 게 당신한텐 고작 그런 일이야? 아니, 내가 시킨 건 아니잖아.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잖아. 지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12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 월급 뺏길 때도, 친정 부모님 이름이 등본에서 빠질 때도, 우리 엄마가 무릎 꿇을 때도. 이제 와서 왜 이혼하냐고? 정훈 씨,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봐. 그때 정희가 끼어들었다. 언니, 말로 해요. 뭘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요. 다 같은 식구끼리. 지원이 정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희 씨 서울의 1월 한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다. 우리 엄마 손 더럽다고 할 때는 왜 말로 하자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어녀 사는 친척이라고 소개할 때는 왜 내 체면 생각 안 해줬죠? 이제 와서 식구 타령이라니. 정희 씨 눈에 우리 부모님이 식구로 보이긴 했나요? 정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정훈이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다. 지원아, 우린 부부잖아. 대화로 풀 수 있어. 화 좀 시키고 천천히 얘기하자. 지원은 그의 손길을 피했다. 대화, 그녀가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지난 12년 동안 당신이랑 대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엄마가 늙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 별일 아니잖아. 그냥 넘어가. 참으면 복이 온댓. 이제 당신이 참을 차례야. 정훈 씨, 당신은 참을 수 있어? 정훈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식탁을 콱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한지원, 적당히 해라.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이혼녀 딱지 달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혼자서 무슨 꼴로 살려고. 어머니 예지원이 그녀를 응시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혼자일 때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겁니다. 그녀는 재산분할 청구서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정훈 씨가 합의 이혼에 동의하면 집은 제가 갖는 대신 정훈 씨 몫으로 25%의 현금을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 증거들이면 승소 확률 90% 이상이랍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구겨질 듯 움켜쥐었다. 너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12년 동안 우릴 속이고 준비한 거야. 아니요. 어머니,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저 12년 만에 처음으로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원은 서재 소파에서 잤다.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정훈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격앙된 말투였다. 가끔 정의가 거드는 목소리도 들렸다. 지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2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28, 결혼식장에 들어서며 행복을 꿈꿨던 여자. 정훈은 좋은 사람 같았다. 성실했고 생일이면 꽃을 사왔고 야근하는 날이면 데리러 오겠다고 전화하던 남자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월급 통장을 넘겨주던 날부터? 등기 권리증에 내 이름이 빠지던 날부터? 내가 좀 저절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너무 지쳤다. 12년의 인내, 12년의 굴종, 가정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참았던 모든 것들이 남긴 건 무엇인가? 무릎 꿇은 어머니의 모습뿐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지원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천천히 쿠션을 적셨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 후 2주 동안 지원은 친정에 내려가 있었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의 낡은 집 13평 남짓한 좁은 집에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낡은 창틀 사이로 외풍이 들어왔다. 하지만 어릴 적 쓰던 방에 누워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텃밭에서 따온 오이 냄새를 맡으니 비로소 집에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매일 변호사와 통화하며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절차는 순조로웠다. 정훈은 처음엔 버티는가 싶더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무너져 내렸다. 남편분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싶어 하네요. 지원의 변호사가 전했다. 지분을 5대5나 6대4 정도로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지원은 단호했다. 철저하게 기여도대로 갑니다. 그럼 75대 25입니다. 한지원 씨가 75, 남편분이 25. 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 후 법원의 조정조서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지원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아파트 매수 자금 및 대출 상환금 대부분이 지원의 특유 재산 및 기여분임을 인정했다. 최종 재산 분할 비율은 한지원 75%, 박정훈 25%. 지원은 집을 소유하는 쪽을 택했다. 정훈에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그 돈은 미리 처분해 둔 펀드와 적금을 깬 돈이었다. 조정조서에 서명할 때 정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독 소유자 한지원이라고 적힌 문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화병으로 몸져 누워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전언이었다. 이사하는 날은 쾌청했다. 4월의 서울, 햇살이 눈부셨고 공기 중에는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원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정훈과 시어머니의 짐을 쌌다. 거실 한쪽에 박스들이 쌓였다. 열쇠 수리공이 왔다. 지원이 인터넷으로 부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수리공이 낡은 도어록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밀번호 설정하시죠.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6자리를 눌렀다. 12만 415. 아버지의 생신이었다. 새 도어록이 장착되었다. 수리공이 돌아간 뒤 지원은 텅 빈 거실에 서서 익숙한 벽지, 가구, 커튼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내가 계약금을 냈고 12년 동안 빚을 갚았으며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은 집이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의 집이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안색이 흑빛이었다. 2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 뒤로 정훈과 정희가 여행 가방을 끌고 쭈뼛거리고 서 있었다. 내 짐 가지러 왔다. 시어머니가 뻣뻣하게 말했다.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했다. 거실에 다 포장해뒀습니다. 지원이 몸을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와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한지원, 그녀가 획 돌아섰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아들 집 뺐으니까 만족해? 어머니 지원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 집은 한 번도 어머니 아들 집인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제 돈이었고, 대출금은 제 월급이었고, 인테리어비는 제가 빌린 돈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원,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법이 다야? 내가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집까지 뺏겼는데 천벌을 받을 거다. 이 나쁜 년아.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모를 표정이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멀찌감치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지원은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오늘부터 여긴 제 집입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손짓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뭐라고 더 퍼부으려다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지원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핸드백을 낚아채고 정훈을 밀치며 비틀비틀 밖으로 나갔다. 정훈이 짐 가방을 끌고 지원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평생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참아라고 했던 남자. 우리 엄마가 무릎 꿇을 때 방에서 게임이나 하던 남자. 정훈 씨, 그녀가 말했다. 12년 동안 나는 수없이 참았어. 이번엔 당신이 참을 차례야.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깊은 한숨만 내쉬고는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다. 정희가 다가와 지원을 한 번, 그리고 현관 앞에 쌓인 명품 가방 상자들을 한 번 보았다. 정희가 예전에 맡겨둔 짐들이었다. 정희 씨 물건 손 하나 안 대고 챙겨뒀어요. 지원이 말했다. 앞으로 이 주소로 택배 시키지 마세요. 정희는 뭐라고 쏘아붙이려다 지원의 서늘한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다.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상자들을 챙겨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원은 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 캐리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어머니, 정훈, 정희 세 사람이 택시를 잡으러 걸어가고 있었다. 정훈이 끙끙대며 짐을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보였다. 택시가 출발했다. 지원은 택시가 도로 끝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포의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다. 3개월 후, 지원은 아파트에서 조촐한 집들이를 했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서울에서 알게 된 고향 친구들이 모였다. 와인과 핑거푸드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다. 부모님도 올라오셨다. 지원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비행기 표를 끊어드렸다. 아버지는 돈 아깝게 무슨 비행기냐라고 타박하셨지만 지원은 억지로 두 분을 공항으로 모셨다. 아빠, 이제 매년 서울 와서 며칠씩 묵고 가세요. 지원이 부모님을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이번엔 푹 쉬다 가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요. 손님방 침대에는 새 시트가 깔려 있었다. 순면의 옅은 회색, 감촉이 부드러운 고급 시트. 3개월 전 시어머니가 걷어내고 낡은 걸로 바꿔치기 했던 바로 그 제품이었다. 어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시트를 쓰다듬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원아, 어머니가 물었다. 너 억울하지 않니? 뭐가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지원이 웃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엄마,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녀가 말했다. 12년 걸려서 딱 하나 깨달았거든요. 뭘? 그 집은 단 한 번도 내 집인 적이 없었다는 거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진짜 내 집이에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였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보고 계셨다. 고향 시골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지원이 다가가 아버지 옆에 섰다. 아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했다. 양성이래요. 지원이 말했다. 그냥 단순 물혹이라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원아, 아버지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아비가 못나서 내가 고생이 많았다. 지원은 고개를 젓고 아버지를 살포시 안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의 마른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빠, 고생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부턴 우리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어릴 적 고향집 부엌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다. 지원은 부엌 문가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소금통을 열어 소금을 조금 집어넣고 휘휘 저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다시 소금을 조금 더 집으려 했다. 엄마, 지원이 말했다. 소금, 엄마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어머니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기 엄마한테 짜다고 타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원이 다가가 어머니 손에서 국자를 받아 국물을 맛보았다. 간 딱 맞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찌개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은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창밖으로 마포의 저녁 노을이 따스하고 평화롭게 내려앉고 있었다. 수원의 어느 좁은 월세방. 시어머니 이정수는 켜진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불효자식놈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독한 며느리년 우리 박씨 집안이 어쩌다 그런 걸 들여가지고 12년 동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집까지 뺏기고.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해주는 이가 없었다.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와하하 터져나왔다. 좁은 방 안에서 그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년 후, 지원은 집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훈이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있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원은 침묵했다. 뇌경색이래. 지금 중환자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훈 씨, 지원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랑 정희 씨가 잘 보내드려. 안 올 거야. 우린 이제 남이잖아. 지원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나도 그분 며느리가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지원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말해. 지난 3년 동안 너 잘 지냈어?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작년에 심은 허브 화분들이 싱그럽게 자라나 있었다. 아주 잘 지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지원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와인 한 잔을 마셨다.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고 바람결이 부드러웠다. 아래쪽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붉은 미등을 켜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의 자신을
15년 전의 자신을, 그리고 23년 전 갓 서울에 올라왔던 20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것 없던 아가씨? 숱한 고생을 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 진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온전한 나만의 집.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존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 그녀는 와인잔을 비우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